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에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전쟁 중인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인데요. 며칠 전 이 자포리자 원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냉갑탑 중 하나가 손상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지만 원전 무기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칫하다가 이 원전이 상대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경우 인류를 위협하는 핵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중심으로 원전 무기화의 위험성과 전쟁 중 핵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11월 대선의 최대 쟁점인 경제 문제를 놓고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 간 대결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8월 1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스웨덴 보건당국이 15일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엠폭스 바이러스 하위계통 1B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변종 엠폭스가 발병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동안 감염이 됐고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하위계통의 1B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는데요. 변종 엠폭스가 2022년에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가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측 대표단이 참석했고 하마스 측은 불참했습니다. 협상은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란이 휴전 협상 성과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주민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4만여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가 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6%가량이 전쟁으로 죽거나 다친 셈입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10월 1일 첫 번째 TV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은 9월 10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이어 또 다른 빅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사람은 토론에서 서로 자신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적임자라면서 노동자 계층의 구애 경쟁을 벌이는 한편 여러 사안을 놓고 전방위로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 랩 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대양주 담당 선임 보좌관이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영내 확장 억제 강화 등 포괄적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매년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재선과 연임 포기를 선언하면서 3국 중에 미일 정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랩 후퍼 보좌관은 한미일 관계를 장기적인 전략 관계로 구축하는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여권이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 타위신 총리를 대신할 새로운 총리 후보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 푸아타이당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패통탄 대표가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탁신 전 총리와 고모인 잉라 친나왓 전 총리에 이어 친나왓 가문이 배출한 세 번째 총리가 돼서 태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탁신 전 총리 일가가 또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주얼 서스펙트를 뛰어넘는 반전. 네, 이 영화가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선보였던 영화다라고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케빈 스페이시가 범인이다. 그래서 스포에서 결과를 알고 보면 안 되는 건데. 허무하게 했던 그럴 정도인데 세상이 지금 영화를 능가하는 반전이 현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독일 수사당국이 2022년 9월에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우크라이나 국적자 3명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배후로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꼽았었거든요. 이건 러시아의 소행이다. 하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이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1200km 길이의 해저 가스관입니다.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7개월째로 접어든 시점에 발트해에서 4개의 가스관 중에 3개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EU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가 그때 심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가스관 안에 있던 메탄가스가 대기로 방출이 됐습니다. 환경오염도 상당했었는데 그렇죠. 당시 미국하고 나토는 이 가스 누출 지점 근처 해역에서 러시아 군함하고 잠수함이 목격됐다라면서 모스크바가 에너지 무기화를 시도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크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아니다. 사고 수역은 미국 정보기관이 통제하는 영역이 아니냐.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관련 국가인 독일, 스웨덴, 덴마크가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수사 초기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작년 2월에 반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퓰리처상을 받았던 시모 허스라는 언론인이 내부 고발자 발언을 인용해서 여기에 CIA가 가담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요. 작년 11월에 워싱턴 포스트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배후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독일 연방검찰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 출신인 볼로디미르 제트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고 네. 폭파 당시에 소형 선박과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거기에 우크라이나 국적자 2명이 연관이 돼 있더라 라면서 우크라이나 국적자 3명을 용의자로 지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스관 공격을 지시했다가 CIA 요청에 따라 작전 실행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네. 당시에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던 잘루즈니가 이미 임무에 착수한 팀하고 연락이 끊겼다. 주사위가 던져졌으니까 이건 되돌릴 수 없다. 라면서 폭발을 강행한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서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고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파괴한 게 아니냐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잘루즈니 지금은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로 가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군은 해외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장거리 정찰 정보를 식별할 역량이 없습니다. 나토의 정보 자산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면서 뒤에 미국이 있는 것 같다라는 배후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게 독일 당국 조사의 결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용의자 3명이 지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스관이 폭발했을 때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는데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 국가 중에 독일이 가장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빚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좀 미묘해질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투표 쇼핑객을 잡아라. 네, 투표 쇼핑객은 아시아계 유권자,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계 유권자인데요. 네. 지금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08년에 미국 전체 유권자의 3.7%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6.1%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히스패닉 유권자나 흑인 유권자보다 아시아계 유권자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랑 트럼프 캠프 다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합주에서 굉장히 오차범위 안팎으로 그러니까요. 전국 단위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적더라도 아시아계의 표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시아계 유권자 학력은 다른 인종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보다는 개별 후보자의 매력이라던가 정책 설득력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고 일종의 투표 쇼핑을 한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금 설명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는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2020년에 했을 때 4년 전보다 40%가 급증을 했거든요. 네. 올해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주에서 아시아계 투표가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7개 경합주에서도 지금 아시아계 유권자 표심이 해당 주의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네. 특히 네바다주에서 네. 아시아계 유권자 비용이 11%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힌디어 여러 아시아 언어로 우편물을 제작해서 뭐 만든다던가 신문 광고도 싣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계 유권자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집단은 중국인입니다. 280만 명 정도고요. 네. 필리핀계, 인도계, 베트남계 그리고 한국계가 110만 명 정도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어머니가 인도계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무래도, 아시아계 후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도계 커뮤니티가 몰표를 쏟아줬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네. 해리스 후보가 나한테는 한국계 친인척도 있다라는 점을 그래요? 강조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네. 여동생 남편의 여동생이 한국계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부의 네, 여동생이 그렇습니다. 한국계 한국계. 남편과 네, 결혼을 했다.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몇 달이 걸치면 지금 한국하고 나는 연관이 있어요. 예.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아예 있고요.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계가 대체로 정당을 선택해서 유권자 등록까지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선 같은 본선거에서 아시아계 표심이 중요해지는데 지금 두 후보가 아시아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대선에서는 아시아계가 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가 미국을 다시 저렴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잖아요. 네. 미국을 다시 저렴하게가 저렴하게. 다시 이번에 더해져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신 공격성 막말 대신에 유세에서 경제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정책으로 네. 이제 승부를 보겠다. 물론 인신 공격적 막말도 함께 더했습니다. 빼놓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당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제발 집중해라. 네, 네, 막말로는 네. 승부를 가눌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조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유세에서 나가서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긴 했지만 물가 여전히 아직 높습니다. 라면서 주식 중에 하나가 베이컨인데 가격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4-5배나 올랐다. 나는 더 이상 베이컨 주문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베이컨 가격 상승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너 배 올랐다는 것보다는 한참 밑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대통령 취임하면 그 첫날에 모든 장관들에게 물가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저렴하게 만들겠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고요. 네. 임기 시작 1년 반 내에 전기요금 같은 에너지 비용도 70%까지 낮추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달 초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바이든 대결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응답자의 42%는 해리스 부통령,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 경제 문제 관련해서 네, 소폭이긴 한데 1%포인트지만 민주당이 졌네요. 몇 퍼센트나 뒤져 있었는데 지금 1%차로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해리스 네. 부통령으로 교체가 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럼 해리스 부통령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네. 지금 기업들의 가격 담합 단속 같은 걸 좀 강조를 하고 취임 후 100일간 식비와 생활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 대기업의 식료품 가격 인상 금지, 주택 비용과 처방약 가격과 관련한 그런 계획을 공개하면서 고물가 해결이 경제 우선순위다라는 점을 역시 강조한다고 합니다. 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마 유권자들은 많이 바라고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럼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산불은 산불을 낳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 지구촌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재 발생 빈도, 위험률이 더 증가했다라는 연구 이게 결과가 나온 악순환이네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라는 곳이 연구를 했는데 네. 작년에 캐나다랑 하와이, 그리스에서 큰 산불이 났거든요. 예. 그때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나 그 집계를 해봤더니 양이 총 86억 톤이나 나왔는데 이게 작년 안에 미국에서 나온 전체 양이 48억 톤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캐나다 한 나라에서만 이산화탄소가 20억 톤이 배출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산불로 소실된 산림의 면적이 1,200만 헥타르였는데 이게 니카라과의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과 면적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산불이 또 다른 산불을 불러올 위험이 이제 커졌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 폭염이 발생하면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태어나는 캐나다인이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화재를 일생 동안 경험할 가능성이 1940년대에 태어난 캐나다인보다 10배나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불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산불의 악순환 이미 현실화됐는데요. 작년 7월에 그리스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올해 또다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면서 늘어나고. 지구온난화 오고 이상기후도 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취약계층이 타격을 가장 크게 입는다는 건데 그렇죠. 현재 전 세계 어린이 20% 정도가 매년 폭염이 6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발생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단 같은 8개국 어린이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35도 이상의 기온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폭염에 노출되면 병에 걸립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감염병을 앓을 확률이 높아지고 영양실조가 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가뭄이 이어지니까. 이러다 보면 학교도 문을 많이 닫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면서 네. 연쇄적으로 산불이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열대야가 지금 서울만 해도 20일 이상 네네. 지속되고 있어서 뭔가 우리 기후가 바뀌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는데 산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렇죠.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 네. 예,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 정말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이건 디즈니사의 입장을 네. 이제 대변하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숨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그래서 디즈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회사가 숨진 여성이 우리 OTT를 구독했기 때문에 소송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에이미 탕수한 씨라는 분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있던 한 아이리시 펍 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네.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리비, 양파튀김, 브로콜리, 옥수수 튀김을 주문하면서 저는 견과류랑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사실을 여러 번이나 종업원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가자마자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물질에 대해서 몸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아나플락시스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원래 알레르기가 있었으니까 이분이 알레르기 응급 처치제를 곧바로 자기에게 투여를 했지만 네. 결국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레스토랑이 제공한 이 음식을 먹고 사망한 거니까 이 책임은 식당에 있다라면서 5만 달러 6,8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디즈니는 아니다.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맞섰는데 네. 왜냐하면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할 때 왜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누르게 네, 네, 되잖아요. 네, 네. 그 조항이 있다. 미국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구독자들도 다 그걸 공통되게 지금 눌러야만 이제 가입이 되는 건데 네. 이 조항이 뭐가 있냐면 귀하와 당사 사이의 분쟁은 집단 소송 포기가 적용되며 개별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라는 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무료 체험판을 구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입 당시에 소송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테마파크에 들어갈 때도 이건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라고 디즈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렇죠. 네, 디즈니에 동의를 했으니까 플러스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한 거다. 이건 디즈니 월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족은 이건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는 대응이다. 아니 체험판 구독을 했다고 모든 분쟁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원히 금지당한다는 건 불합리한 것이다. 이건 디즈니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고 이건 끔찍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네, 얘기가 이제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례가 어떻게 남을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네. 재판 결과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다음 키워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한다. 네,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60대 이상 노년층들 사이에서 AI를 공부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인센터에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마련하는데 신청이 밀려들고 있대요.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한 열의가 뜨겁다고 하는데 네. AI 사용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면서 앞다투 질문들을 하신대요. 학생들은 조용하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한 89세 여성분이 최근에 챗 GPT 사용법을 배우고 계세요. 네. 네, 나는 살면서 아이스박스가 냉장고로 바뀌는 시절도 목격을 한 사람이지만 네. AI야말로 내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한 77세 남성분은 지금 병원에 가는 법을 AI로 가는 법을 배우고 계신데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오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단지 새로운 기술만 배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 예방도 이제 많이 지금 방법들을 공부하고 계신데 네. 작년 보고서를 보니까 매해 60세 이상 미국인들이 AI 불법 복제 기술 범죄에 당해서 우리 돈으로 39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는 노인분들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가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네, 적응해야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짧게 네. 다음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2번 꺾이는 인생이라고. 네. 언제 가지고 꺾이냐면 오셨는데. 여러분 44세와 60세에 꺾이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인간의 몸에서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44세와 60세에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이때 꺾이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고 44세와 60세요. 네,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흡연이나 이런 거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거 안 드셔야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네, 소식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드시지 말고 운동량 늘려야 되고 이게 특히 44세 모르는 건 없는데 없습니다. 왜 60세 실천이 안 되는 건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비틀스의 노래 When I'm 64 전해드립니다. When I get older, losing my head many years from now, will you still be sending me a Valentine, birthday greetings, bottle of wine? If I'd been out till 2:45, would you lock the door?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4? You'll be all the time, and if you say the word, I could stay with you. I could be ha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 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회송 사례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상급 중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가 회송된 사례는 모두 29만 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늘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청호와 보령호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염원이 호수로 유입됐고 지속된 폭염 탓에 표층 수온이 29도에서 33도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첫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변종 엠폭스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언한 국제보건기구 WHO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이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 승패를 가름할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대체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뭐 미국 내 이제 50개 주에 따라서 좀 약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중산층의 연간 소득이 미화로 약 한 5만 1,0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15만 4천 달러, 그러니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네. 그 사이를 네. 벌면 나는 중산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제 최근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내 한 345개 도시의 중간 소득이 약 한 7만 7천 달러니까 좀 1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인 가족으로 최소 6만 달러,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중산층이 한 65%가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한 6가지를 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자녀 대학 교육 시킬 수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또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나의 은퇴 준비가 마련됐으면 중산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네. 요즘은 그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대다수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요즘 미국에서 이제 중산층의 평균 연간 소득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미국도 지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살림살이가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좀 중산층의 그 6가지 기준의 예를 들면 요즘 미국에서도 이 고금리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임금 인상률은 많이 낮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이나 외식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또 저축이나 은퇴 준비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게다가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 성인의 10명 중 4명은 이 다음 급여 때까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또 한 달에 월 $500도 저축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절반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그 여론조사 이제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971년에는 내가 중산층이다라는 비율이 한 61%였는데 2023년에는 51%로 무려 10%나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양당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의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표심 잡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16일에 이 경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산층 가정의 생활비를 낮춰주는 것이 주요 골자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거비 너무 많이 올랐고 식료품, 의약품 이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 또 그 뒤에 있는 이 금융기관들의 뭐 수수료라든가 연체료, 부당한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공약을 우선순위로 발표해서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측도 이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중산층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뭐 자녀 한 명당 세금 공제 혜택을 지금의 $2,000에서 $5,000로 늘려주겠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도 완전히 없애주겠다 이런 공약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과연 움직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미국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듯이 요즘 유권자들 사이에서 물론 나도 힘들지만 이거 미국 경기가 이거 괜찮은 거냐.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부터 중산층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뭐 코로나 기간 때에는 이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뭐 일자리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이 컸고 또 코로나가 이제 지난 뒤에는 최근 2년 사이에 금리가 너무 많이 폭등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중산층의 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어찌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좀 해리스 부통령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약간의 그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는 거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산층보다는 부유층과 기업이 더 친밀하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미국 중산층의 한 65%가 앞으로 경제 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 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과연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순간에 뭐 드라마틱하게 나아질까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감이 좀 앞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앞서서도 저희가 전주현 캐스터하고도 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더라고요. 한 1%포인트 정도. 예, 맞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그 파이낸셜 타임즈,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42%가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을 더 신뢰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41%로 해리스 후보가 1% 금소하게 앞섰는데 사실 그동안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좀 쏠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좀 끌었는데 한 가지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분석을 좀 한번 종합해 보면 미 유권자가 바라보는 경제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 이 공화당원보다는 민주당원 사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고 또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뭐 아시안이라든가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경제에 대한 불만이 더 크거든요. 또 50세 이상 중년층보다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당 후보들도 이 중산층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분석을 좀 활용해서 여기에 맞는 선거 전략도 좀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몇 주 만에 또 다시 뵙네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디로 좀 가볼까요?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놀란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뉴욕 타임스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놀란 감독은 오펜하이머에서 다룬 그 핵무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들이 그건 이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일이다 뭐 말했다라고 전하면서 이제 네.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워딩을 보면은 지금은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두려움이나 도덕적 무게를 직접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맞아요.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만 보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양측 간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포리자를 비롯해서 전쟁 시에 원전을 무기화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자포리자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네. 일단은 냉각탑 화재로 그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요. 네네. 그 지난 11일 오후에 이제 자포리자 원전 냉각탑 중에 이제 2개 중에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원전 가동이 일단 중단이 된 상태였고 냉각탑이 냉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행히 원전 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이제 지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곳입니다. 네. 그 국제 원자력 기구도 그래서 늘 이곳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핵과학자회가 이제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을 자정 쪽에서 10초 더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네. 보면은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까지 90초 남은 것으로 설정이 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위협이 증가하고 자포리자 원전 점령으로 국제 프로토콜을 위반한 데다 방사성 물질의 광범위한 방출 위험에 처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구 종말이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구 종말 시간은 1947년부터 이제 발표를 하기 그렇군요.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 냉각탑이 화재 원인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IAEA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자포리자 사찰단이 이제 지난 12일에 화재 현장에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화재 원인을 아직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화재가 냉각탑 아래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은 작고 그 냄새를 근거로 플라스틱 연소를 추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타이어나 무인기 잔해도 관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뒤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불을 지르고 자작극을 펼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포격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뉴스에서 이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얘기 많이 이제 전쟁 이후에도 들으셨을 텐데 어떤 네네. 곳인가요? 자포리자는 일단 1995년 건설이 됐고요.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원자로 15기 중에 6기가 모여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공급의 25%를 담당하던 시설이었고요. 네. 그래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열흘도 채 안 된 3월 4일에 러시아군은 여기부터 점령을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해 9월 원자로 6기 모두가 냉온 정지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러시아 침공 전에는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호아톰이 관리를 했고 네. 침공 후에는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사톰 기술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네르호아톰 측 공식 성명으로는 원전 관리에 자사 소속 우크라이나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군이 이렇게 자포리자 원전 포격하고 점령을 했을 때 뭐 전 세계가 긴장했잖아요. 또 엄청 긴장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때 체르노빌 뭐 이 네, 생각도 그때 나고. 당시에 뭐 체르노빌 원전처럼 네. 이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건 그렇죠.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깊었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딸린 교육 훈련용 건물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 2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이제 방사능 물질 유출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네. 무엇보다 이제 가동 중인 원전 단지에 이제 단지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서는 더 큰 충격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는 이렇듯 이제 방사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공격하거나 안전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을 반복적으로 이제 포격하는 등 발전소 안전에 필수적인 전력을 끊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또 발전소 내부와 원자로 사이에 군 부대와 장비도 배치를 했었고요. 인근에 지뢰까지 이제 설치를 해서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본토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네. 쿠르스크에도 원전이 그렇더라고요. 있죠? 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경에서 60km 떨어진 쿠르스크 원전을 차지하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 운영을 러시아에 내줬기 때문에 약간의 보복성 성격도 있지 않냐, 뭐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네. 그 쿠르스크 원전은 러시아에 있는 원전 11기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양측 간 전투가 치열한 만큼 쿠르스크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 또한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쿠르스크 원전에서 미사일 파편이 발견돼서 에너지 인프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원전 운영사인 로스에네르고아톰에 따르면 아직은 쿠르스크 원전이 정상 작동 중이고 네. 원전과 주변 지역 방사능 수치도 안정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원전에 대해서 부지 내 원전 6기 가운데 2기는 이미 가동 중이라고 가동이 중단이 됐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기는 건설 중이고 나머지 2기는 전면 운영 중인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의 안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상황을 수시로 알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방사능 유출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딱 터지니까 네. 원전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처럼 그렇죠. 예, 이용을 한다. 네, 이런 좀 생각이 그런 측면이 들거든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영국 정부사나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는 러시아가 원전을 사용해서 러시아 군과 군사 장비를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방사능 오염의 위협을 통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전쟁 중에 그 원자력 에너지 시설이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단순히 원전을 이제 방패 삼는 것을 넘어서 무기화하는 뭐 이런 수준에까지 뭐 이르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은 상업용 발전소가 미래 전쟁에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원전의 안전이 국가 안보와도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원전 전력 공급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예. 네. 원자로 냉각을 위해서는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하는데 전력이 끊길 경우에 원자로가 가열돼서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2011년에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도 전력 공급 중단으로 연료 저장소에서 방출된 수소가 이제 폭발한 게 원인이었거든요. 네. 같은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공급도 계속 안정적으로 돼야 하고 그렇죠. 항상 이제 방사성 물질 때문인데 네네네. 이 전에도 그러면 전쟁 당시에 원전을 공격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더라고요. 그 미국 에너지부 소속 그 국립연구기관인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중동에서는 원자로에 대한 공격이 13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이제 공중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은 실패했거나 원자로들이 주로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였기 때문에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피할 수는 있었다고 하고요. 1991년 미국이 공격했을 때 이라크 최대 원전이 있는 투아이타에서 연구용 원자로에는 단 하나만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공격에서 이제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이라크이든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네요. 중동 지역에서는 공격받은 원자로들은 자포리자 원전처럼 대규모 상업용 발전소가 아니었고 그리고 네. 인구 밀집 지역에 있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1년도 그 걸프전 때는 미국이 이라크 원전을 공격
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1년에 걸프전에서 미 공군은 제1 목표를 원자력 시설에 두고 반복해서 폭격을 가함으로써 이라크의 모든 원자력 시설의 20% 정도가 전쟁 중에 파괴됐다고 합니다. 예. 역사상 최초로 원자력 시설을 겨눈 공격은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라크 원전 폭격이었고요. 당시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 소속 F-16 전투 폭격기 6대가 이라크를 공습해서 탄무주 1호 원자로를 폭격을 했고요. 네네. 건설 중이던 40만 킬로와트급의 원전을 완전히 파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무주 원전과 같은 경수로에서는 핵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미 국제사회에 좀 알려진 사실이어서 논란이 좀 됐었고요. 네. 이라크가 이스라엘 원자로에 스커트 미사일을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만 이렇게 원전을 어떤 전쟁의 희생양 삼지는 않았던 거네요. 네. 뭐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사실은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원전이 공격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대만과 중국 간에도 서로에 대한 유사한 제한이나 위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전쟁 매뉴얼을 보면 원전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경우 공격을 허용하고 있고요. 네. 적의 군대의 전력을 차단하거나 미군이나 동맹군의 이동이나 진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도, 뭐 파키스탄 이쪽 그렇죠. 늘 상존하고 그렇죠. 있는. 핵 위협이 있는 국가들인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두 나라는 198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제 서로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네. 핵 설치 및 시설 등 대량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모든 시설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들은 이제 1992년 이후 매년 이러한 시설 목록을 이제 교환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 긴장이나 적대감이 이제 고조되더라도 이 협정만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점령 관련해서 국제 프로토콜을 위반했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얘기가 그 원전을 공격하고 네. 민간 및 군사 목표 또는 인물 간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은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만들어진 추가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제56조를 보면 원전이 군사적 목표물일지라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전력 생성을 군사 작전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예외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이 추가 의정서의 서명국이고 또 2009년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총회 결정에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 총회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핵 시설을 향한 어떤 무력 공격이나 위협도 유엔 헌장, 국제법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헌장을 위반하는 일이다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죠. 어느 국제적인 나라든 약속이죠. 평화적인 목적의 핵 시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러시아가 이걸 위반했다. 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이 보면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쟁 시에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거기 비전투원에는 사람과 시설을 구분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민간인에게 강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공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라는 국가가 원전을 전쟁의 목표와 강압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자포리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4개의 원전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이제 그동안 역사적인 흐름에서도 벗어나는 거고 국제 규범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약속을 좀 잘 지키는 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속을. 네. 그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죠. 예, 전쟁에서는 이렇게 무기도 될 수 있군요. 그렇죠. 원전이. 네. 그리고 원전을 무기로 삼는 거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앞으로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